더불어민주당이 강선호 의원을 제명한 데는 공천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거짓 소명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의원은 1억 원 녹취 이튿날 해당 시의원의 단수 공천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첫 소식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른바 1억 원 금품 수수 의혹이 보도된 지난달 29일 강선호 의원은 SNS에 빠르게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본인 지역구인 강서갑 후보자 공천이라 자신은 논의에서 배제됐고 발언권도 제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에서 강 의원은 1억 원 공여자로 지목된 김경시 의원을 단수 공천하자고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주택 5채를 보유해 컷오프 대상이었던 김경시 의원에 대해 강선호 의원은 점수가 가장 높다고 힘을 실었다고 합니다. 공관위에서의 강선호 의원 발언이 조금 문제가 됐었나 봐요. 이제 김경시 의원을 단수공천 주자 이런 발언이 나왔었나 봐요. 이런 내용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에 고스란히 적혔고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일종의 거짓 소명으로 판단했습니다. 당 최고위는 이를 근거로 이미 탈당을 선언한 강선호 의원에게 복당 가능성까지 막은 최고수위의 제명 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시당의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윤리감찰단장으로부터 어제 보고를 받고 그런 정도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당시 회의에 불참했는데 민주당은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당에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로 보고 윤리심판원에 징계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도덕성을 뒤흔드는 여권 대형 악재에 국민의힘은 돈을 받고 공천장을 판 거라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거론하며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탈당 도주국의 야밤의 제명쇼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사태가 전입 가경입니다. 강선우, 김병기 두 사람 모두 즉각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금품 수수 탄원서를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묵살했다고 부각하며 이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탈당을 선언한 강선호 의원을 속전속결 제명하며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이름까지 언급되는 등 파장을 두고 긴장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은 이미 2달 전에 인지수사 요청을 받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던 전 보좌진은 관련 진술서와 참고인 명단까지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경찰에 제출된 건 지난해 11월 8일입니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구 의원 2명이 각각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김 의원의 부인에게 건넸고 수개월 뒤 돌려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이후 2달 가까이 지나도록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탄원서가 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해 별도로 사건을 배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경찰서를 직접 찾았던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은 YTN과의 통화에서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분명 인지수사를 요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진술서도 작성해 제출하고 조사에 필요한 참고인도 한 명 한 명 지목해줬다며 경찰이 그동안 수사를 뭉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의혹이 파장이 커지며 경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 의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도 접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김 의원 관련 사건 11건 가운데 10건을 수사해왔는데 이번 금품 수수 사건까지 직접 맡게 됐습니다.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강제 수사와 소환 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이해훈 후보자를 둘러싼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좌진에게 아들 공항 픽업을 시켰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좌 직원에 대한 폭언과 사적 심부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예훈 장관 후보자. 이번에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폭로가 터졌습니다. 바른정당 의원이던 지난 2017년 무렵 미국에 유학 간 아들이 귀국할 때마다 공항에 마중을 나가겠다는 건데 가족 일에 관용차를 이용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자의 친정 국민의힘 사무처는 후보자 본인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낀 CCTV와 블랙박스가 도처에 남아있다며 결단을 촉구했고 당 투톱까지 가세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직원에게 내가 너를 죽이고 싶다는 막말을 퍼붓는 사람에게 어떻게 국정 예산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형수님에게 현란한 욕설을 내뱉었던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별일 아니라고 선택한 거 아니냐. 논란이 수그러들긴커녕 증폭하자 잡음 최소화에 방점을 찍던 여권도 분화 조짐을 보였습니다. 대파색이 옅은 재선 장철민 의원은 보좌 직원 폭언을 주먹질보다 더한 폭력으로 규정하며 어떠한 공직도 맡아선 안 된다고 민주당에서 처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후임 원내사령탑 후보들도 잘한 인사란 생각은 별로 안 든다거나 국민이 수긍할지가 관건이란 등의 부정적 기류가 형성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의도 안팎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인데 여당과 청와대 모두 힘들겠지만 필요한 과제라며 강행 의지를 애둘러 밝혔습니다. 이런 도전적인 과제들을 해야 하지만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우리의 통합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예훈 후보자는 최근 갑질 논란으로 고발당하며 협박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추가 폭로는 시간 문제라는 분위기 속에 사법 리스크까지 떠안고 후보자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회의적인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공천 헌금 사태로 민주당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신상 필벌을 강조하며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당무는 하지 않겠다며 오직 승리를 외쳤습니다. 윤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억 원 공천 헌금에 연루된 강선우, 김병기 의원에게 칼을 빼든 다음 날 정청래 대표는 집안 단속에 집중했습니다. 최근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징계에 나선 이유를 애둘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 며칠 동안 번민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신상 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정 대표는 시도당 공천 과정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불법이 확인되면 징계도 신속히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성공의 분수령이라면서 당무도 승리를 위해선 양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당무는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면 하고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않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 최근 두문불출하는 장경태 의원까지 참석한 선거단 연석회의에서는 6.3 지방선거 로드맵도 나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한 달 전인 4월 20일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고 부적격 후보, 낙하산 공천 등을 없애는 사무원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천 헌금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원내대표 보궐선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신호탄을 쏜 데 이어 새해 첫 평일 삼선 박정 백혜련 의원이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는데 4개월인 자녀 임기를 두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역대까지 원내대표 재임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연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알가불가하게 임기 문제를 다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 대표는 신상 필벌을 외쳤지만 측근인 장경태, 최민희 의원에는 눈 감는 이중성이 문제라는 야당 비판이 나왔습니다. 166석 거대 여당에서 잊을만 하면 터지는 대형 악재에
지방선거를 앞둔 정 대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구 보수는 퇴보라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새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장 대표는 계엄과 탄핵, 절연 등을 묻는 말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12분 동안 작심 발언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새해 첫 경청 행보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90도로 인사하는 장 대표 어깨를 토닥이며 반갑게 만난 두 사람. 자리에 앉은 이 전 대통령은 요즘처럼 야당하기 어려운 때가 없었다면서도 지금은 화합할 때라고 뼈있는 조언을 던졌습니다. 따뜻한 보수가 되고 미래를 향하는 보수가 돼야 된다. 수구 보수는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퇴보지. 쓴소리를 열심히 받아 적은 장 대표는 뜻을 받들겠다면서도 통합과 단결은 물론 때론 결단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결단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보여주셨던 창의 그리고 도전 정신이 필요한 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40여 분의 비공개 대화에서도 107명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거듭 화합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장 대표는 하지만 이어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보수 통합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의 힘을 키우는데 저는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걸림돌은 당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 그것을 해결해야 될 당사자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통합과 연대를 말할 때가 아니라고도 했는데 당원 게시판 사태로 내용 중심에 선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거로 해석됩니다. 장동혁 대표는 또 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등을 묻는 말에 무려 12분간 열변을 토했습니다. 자신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서 찬성했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존중한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도 이미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저에게 계속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밖에. 연초부터 곳곳에서 노선 변화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훈수 정치는 비겁하다는 반대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조만간 발표할 새 신안에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지 변곡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한 대안과 미래 수장 이성권 의원이 국민 절대 다수가 외연 확장을 주문하고 있지만 당은 당성만 외치고 있다면서 지도부의 변화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SNS에 새해에 공개된 모든 여론조사가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초토화될 것으로 전망했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수개월째 2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을 맞은 코스피가 그동안 한 번도 밟지 못한 4,300선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의 선전이 상승세를 이끄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붉은 말의 해 첫 문을 연 국내 증시가 거침없는 상승세로 4,300고지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거래 시작부터 우상향하며 전 거래일보다 2.27% 급등한 4,309.6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역시 사상 최대인 3,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6,300억 원대 순매수를 기록하며 매수세를 주도했습니다. 증시를 끌어올린 효자 종목은 대형 반도체주였습니다. 국내 시총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나란히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는 무려 7.17% 급등한 주당 12만 8,5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13만 전자를 눈앞에 뒀고 SK하이닉스 역시 4% 가까이 급등한 주당 67만 7천 원으로 새 기록을 썼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됐던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연초가 되면서 이익 전망 상향 조정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러시가 계속 이어졌고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도체 강세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17% 급등한 945.57로 거래를 마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9원으로 출발해 소폭 등락을 거듭하다 2.85원 오른 1,441.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 서울 체감 온도가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하는 등 새해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새해 소망을 품은 시민들의 발걸음은 힘찼는데요. 한파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강력한 한파가 절정에 달한 새해 첫 출근길. 매서워진 칼바람에 시민들은 두꺼운 겉옷과 털모자, 목도리, 장갑까지 중무장했습니다. 한강 가장자리에는 얼음이 늘어나고 커다란 고드름까지 생겼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1.4도로 이번 겨울 들어 두 번째로 추웠고 체감 온도는 영하 17도로 냉동고 수준이었습니다. 강원도 평창과 화천은 영하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며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강추위가 새해 첫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의 희망 품은 마음을 얼어붙게 하지 못했습니다. 새해에 첫 출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급하게 나와가지고 너무 춥습니다. 붉은 말에 뛰던데 화의 기운이 많다고 합니다. 모두 그 화의 기운을 타서 하고 싶은 일 다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 잃었던 것처럼 26년에도 많은 걸 잃었으면 좋겠고 25년에 못 잃었던 것들 26년에 다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이제 제가 이제 2년 차인데 좀 더 노련한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새해를 얼린 한파는 주말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서해안과 제주 산간의 눈도 밤사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미끄럼 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밤사이 복사 냉각이 더해지면서 3일인 토요일 아침까지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고 연초부터 찾아온 한파는 주말 낮부터 불어오는 온화한 서풍에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며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큰 추위는 없겠지만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지겠다며 산불 등 화재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모레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둘째 날인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한반도 평화와 한한령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청와대는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루어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세부 시간표가 공개됐습니다. 오는 4일부터 베이징에서 2박, 상하이에서 하룻밤을 자는 3박 4일간의 일정입니다. 첫날 저녁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만나 격려할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 하이라이트는 이튿날인 5일에 펼쳐집니다.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재계 주요 인사들과 두 나라 경제 협력 확대를 모색한 데 이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중 양국이 직면한 민생과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테이블에 오를 핵심 의제는 한반도 평화와 한한령 완화 등을 포함한 경제 문제, 그리고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입니다. 특히 오는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을 통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모색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겠습니다. 방중 사흘째인 6일에는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와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대면합니다. 시진핑 주석에 이어 중국 내 권력 서열 2, 3위인 최고위급 인사를 잇따라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겁니다. 베이징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상하이로 이동해 상하이 당서기와 만찬을 하고
다음 날인 7일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진행된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중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이를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이 2달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 방문하고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하는 건 전례가 없다며 이번 방중이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경찰이 이른바 쿠팡 TF를 편성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는 쿠팡 경영진의 청문회 위증 혐의 관련 추가 고소장도 접수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하던 경찰이 새해 첫날 쿠팡 TF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형사기동대, 금융범죄수사대, 공공범죄수사대 등 모두 86명 규모로 경무관인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팀장을 맡았습니다. 총경급이 21명을 이끌던 이전 전담수사팀과 비교하면 지도부가 한 단계 격상됐고 규모도 4배 이상 커진 겁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 쿠팡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잇따르자 모든 의혹을 동시에 체계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TF를 통해 수사팀 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가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경찰 수장이 엄정한 수사 의지를 내비친 지 하루 만에 TF가 공개 출범한 만큼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 수사 즉각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경찰에서도 엄정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장덕준 씨에 대한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을 들여다보는 형사기동대는 오는 6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같은 날 장덕준 씨 유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에는 청문회 위증 등 혐의로 경영진을 겨눈 추가 고소장도 접수됐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쿠팡 경영진이 국회 청문회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유출 정보 100% 회수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 청문회에서 3,000명밖에 저장하지 않았다는 궤변을 이틀 동안 늘어놓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부터 과로사 은폐, 회계 조작, 블랙리스트 작성까지 쿠팡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불거진 상황. 추가 압수수색이나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는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7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자판기 영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뒤이은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석방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 같은 달 재판에 넘겨져 오는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특검은 이를 고려해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 이적죄, 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담당 재판부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지난달 23일 열린 구속신문에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신문 종료 열흘 만에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체포방해, 외환죄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혐의로 3차례 구속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특검은 남은 구속기간을 고려해 영장을 집행할 계획인데 윤 전 대통령은 7월 중순까지 최장 6개월 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반 이적 혐의의 범죄 사실도 특정되지 않았는데 없앨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며 법원이 구속을 전제로 자판기처럼 영장을 발부한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구속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도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은 오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도 다음 달 안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일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는데 유족 측은 사실상 항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시한 마지막 날까지 고심을 거듭하던 검찰이 결국 일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혐의에 대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건 숨진 공무원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나머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1심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외압 논란이 불거진 것을 의식한 듯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쳤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1심 선고 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여당에서는 사실상 항소 포기 검토를 주문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수사 지휘 계획은 없다면서도 서해 피격 사건을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 언급했습니다. 항소 포기에 무게가 실리는 듯했지만 일부 항소라는 결론을 내린 건 수사팀이 항소 의견을 낸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항소 제기를 강하게 주장했던 유족 측은 검찰의 꼼수 항소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족 측이 관련자 전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만큼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을 제명하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징계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신상 필벌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신상 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공사 구분이 안 돼서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적인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이러저런 불미스러운 일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저의 부족함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제 이 시간쯤에 강선우 의원이 제명됐고 정청래 대표 오늘 신상 필벌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당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상황을 보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강선우 의원과 관련한 의혹 자체가 상당히 수위가 세고 무거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 입장에서 이렇게 최고 수위의 어떤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 당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진상조사를 했을 때 이 강 의원의 해명이 거짓말이 있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 의원이 언론에서 이런 의혹들이 보도가 되고 사실은 이 공천 관련한 회의에 본인이 참석하지 않았다 혹은 발언권이 제한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당에서는 이 회의록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확인을 했더니 오히려 그 돈을 건넸다라고 지목되고 있는 그 시의원에 대해서 김모 시의원에 대해서 사실은 공천을 주장했다. 그리고 당시 공관위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분위기를 살폈을 때 결국 이 강선우 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서 강하게 이 공천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지 이미 청년 여성 전략 지역구로 선정이 된 상황 속에서 좀 후보자를 다시 찾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해도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 해가면서 어떤 김경 후보자에 대한 굉장한 좀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당 차원에서도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 매우 중차대한 진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강 의원은 자발적으로 본인이 마치 당에 부담을 많이 줘서 탈당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징계 회피성 목적의 탈당이 굉장히 좀 강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 입장에서도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이라면 징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이 처분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강한 또 지적해 주셨는데 강선우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힌 뒤에 한 4시간 정도 만에 제명 결정이 나왔습니다. 역시 거짓말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겠습니다만 동시에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강선우 의원 한 사람의 제명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개인의 일탈로 몰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불법적인 공천 헌금을 전달한 사실을 김병기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가 인지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본인은 그 다음날 공관위 회의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김경시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당시 민주당의 서울시당 공관위원이 15명인데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은 공관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발언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강선우 의원이 적극적으로 김경 서울시의원을 지지하고 이 사람이 공천받는 게 맞다는 의견을 피력할 동안 나머지 공관위원들은 그러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의 그 당시 공관위가 조직적으로 매관매직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서 관련자들을 전부 다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사례가 과연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한 사례만 존재하겠는가? 그렇게 믿는 국민들께서 지금 별로 안 계실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자청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특검을 통해서라도 받겠다고 해야 국민들께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민주당이 자정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실 겁니다. 예, 앞서서 윤리심판원의 징계 심판을 이제 의뢰한 것이 강선우 의원은 들어갔는데 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안 들어갔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일찍이 좀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리 이제 이번에 당대표 측에서 밝힌 것은 당대표께서 미리 비공개로 이 윤리감찰단에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이 드러난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상황은 이 당 차원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의혹 역시도 중차대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폭로까지도 터진 상황, 그다음에 이 수사 역시도 뭐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뭐 윤리감찰단 차원의 조치를 당대표께서 지시를 하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은 당대표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를 하신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수사기관들을 통해서 저는 이 사태의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질 부분들은 좀 책임지는 자세까지 나와야만이 이 사태를 어느 정도 종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김 전 원내대표 징계 요청에 징계 쇼라고 특검을 요구하고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징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원에 김병기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다고 합니다만 국회의원에게 당원권 정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은 당원권 정지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당원권 정지를 해도 김병기 의원은 총선 전에 당원권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운 좋게 사법처리의 칼날을 피해간다면은 다음 총선 때 다시 공천 신청할 겁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에게 지금 상황에서 합당한 징계는 제명 정도 돼야 하는데 정당법상으로나 민주당 당원상으로나 민주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동료 의원인 김병기 의원을 제명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의 명백한 우회 상장 사례가 존재합니다. 과거에 그 코인 거래 논란으로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 어떻게 복당했습니까? 민주당에서 정식의 복당 심사를 거치기 전에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입당을 한 다음에 그 위성정당이 민주당과 합당함으로써 정치적 우회 상장을 통해 복당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징계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아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에게 그 김병기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관한 탄원서가 들어갔을 때 그것을 민주당에서 제대로 조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김병기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마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정한 처분, 더 나아가서 정확한 수사가 가능하겠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김에 바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다른 의혹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배우자가 전직
그 구의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 전직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이 탄원서가 접수가 된 건데요. 예. 쉽게 말하면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배우자가 이 총선 즈음해서 어떤 그 배우자가 직접 어떤 돈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배우자에게 돈을 전달을 했다라는 부분을 전직 이 지방 의원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돈을 돌려받았다라는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돈을 받았다라는 점. 김병기 의원도 이 부분을 사실 배우자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의혹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어떤 돈이 오갔다라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뭐 돌려받았건 얼마를 받았건 그와 무관하게 돈을 요구했고 받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 역시도 어떤 법적인 처분을 피하기가 힘들어 보인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병기 의원 측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뭐 선거 과정에서 뭐 경쟁자로부터 접수되는 그런 탄원서들의 내용의 일부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좀 드러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탄원서가 들어왔는데 이게 이수진 전 의원이 당 지도부에 전달한 거죠. 그 이재명 대표에게 보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 건데 당시 이재명 대표, 김 전 원내대표 측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 A4 석장 분량의 탄원서는요. 이재명 대표님께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전 봉하마을에서 대표님과 막걸리 함께했던 동작을 아무개 구의원입니다. 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금품 제공을 요구받았고 어떻게 거절했더니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어떻게 다시 요구받았고 그래서 어떤 경로로 돈을 줬고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뭐 5만 원권으로 1,500만 원 그리고 10,000원권으로 500만 원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을 새우깡이 담겨있는 쇼핑백을 돌려받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엄격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수사 의뢰를 했어야 정상인데 어떻게 그런 탄원서가 김병기 의원 쪽에 다시 흘러 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탄원서의 수신자로 되어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답을 해야죠. 그리고 나아가서 당시에 당대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었던 김우영 의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당시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이었던 지금의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 이런 측근들도 언론의 질문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은 아마 자체적으로 정리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도 특검을 통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주체의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서 저희 YTN이 단독 보도해드린 내용이 있는데 김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그 경찰이 이미 2달 전에 인지 수사 요청을 받았는데 수사 요청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역시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YTN의 보도를 저도 봤는데 결국 당사자들은 이게 탄원서나 진술서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은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했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수사에 정상적으로 착수하지 않았다면 결국 이 문제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지켜보자라는 것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민주당 공천 게이트 전반에 대한 특검 수사 그리고 그러한 수사를 통한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그 공천 헌금 명목의 정치 자금을 일소함으로써 우리 정치가 대대적으로 개혁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2003년 대선 자금 수사가 2004년에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 그리고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대대적인 개정으로 연결이 됐듯이 이번에도 이런 사건을 특검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불법적인 공천 헌금을 발본색원하고 나아가서 제도 개혁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앞서서 박성민 전 최고께서 김 전 원내대표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부분도 설명해 주셨는데 당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좀 뭐 윤리감찰단에서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에 어느 정도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폭로되고 있는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도 전 사실관계 파악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특검 얘기를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그리고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그간에 있었던 많은 의혹에 더해져서 이른바 공천 헌금과 관련한 논란까지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이 조사를 마치고 나면 이 징계 수위를 어디까지 할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고 특히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터진 악재이기 때문에 이 어떤 불길이 더 퍼지기 전에 더 번지기 전에 당 입장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욱더 속도가 날 것이고 당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 혹은 여러 면에서 뭐 선거라든지 아니면 공천이라든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 역시도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해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국회의원 시절에 인턴 보좌진에게 막말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서? 네 머리 갖고 판단해갖고 안 돼.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너 머리는 판단하는 머리 아니야. 내가 몇 번을 얘기 알아들어? 네가 무슨 판단을 해? 네가 무슨? 그냥 판단하지 마 너는. 똑바로 알아들어? 네, 알겠습니다. 예. 자신의 이름, 그러니까 이해훈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언론 기사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폭언을 한 건데요. 일단 사과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8년이 지나서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 인턴 직원의 마음이 치유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과연 이해훈 후보자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다고 생각하시겠는가? 본인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녹음 파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세 가지거든요. 첫째, 녹음을 했다. 두 번째, 만으로 8년이 넘게 지난 시점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시점이 2017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인턴 직원은 얼마나 이해훈 의원으로부터 반복적인 폭언을 들었으면 그것을 녹음하기까지 이르렀겠는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본인에게 충격이 되고 상처가 됐으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겠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해훈 후보자가 2020년 5월까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저 문제의 대화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런 폭언을 한 사례가 저 건 하나뿐이겠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더 많은 의혹이 드러나게 되면 이해훈 후보자는 본인이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시점에 결단하는 것이 그나마 본인의 남아있는 최소한의 체면을 지키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폭언 논란에 대해서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은 또 다른 의혹도 나왔습니다. 보좌진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인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사실 일단은 이번에 장철민 의원께서 처음으로 어떤 공직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인 사퇴 요구, 그러니까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을 해주셨고요. 예. 이 외에는 뭐 아직 공개적으로 사퇴를 해야 된다까지의 메시지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앞으로 진행될 청문회 자리에서 민주당이 마냥 옹호만은 할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떤 업무상에서 뭐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고 하는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질책이나 뭐 얘기가 오갈 수는 있습니다만 방금 우리가 들은 녹취록의 수위라던가 아니면 언행의 수위라던가 혹은 그 외에도 지금 터져나오는 의혹들이 뭐 이른바 가족들에 대한 의전이라든지 아니면 가족과 관련된 사적인 일에 보좌 직원들을 동원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가볍지도 않고 간단치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도 어떤 대통령의 인사권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분위기가 있었으면서도 처음에 터졌던 의혹은 내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데 힘썼던 후보자가 과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공직을 맡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 혼란이 하나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어떤 후보자와 관련한 이 여러 가지 뭐 갑질 논란 아니면 폭언 논란 그리고 사적인 일에까지 보좌 직원을 동원했다라는 이런 제보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 인사청문회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가 어디까지 소명할 수 있으며 그리고 어디까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할 수 있는가. 이 외에도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도 이 후보자 지명이 도전이라는 걸 알고 있다. 청문회에서 검증을 거쳐서 그 도전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강훈식 실장이 도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어떤 순수한 의미의 도전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국민 통합과 협치를 모색했다면 사실은 국민의힘의 당대당으로 혹은 대통령실 대 당으로 협의를 하고 협조를 요청했어야죠. 그렇게 해서 인사를 추천을 받았어야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마치 사람을 빼가기 하듯이 지명을 한 것이 이해운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의도의 저변에는 사실은 이름표를 빌려와서 인증마크를 달겠다는 욕심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는 명백한 확장 재정이죠. 올해 본 예산이 작년도 본 예산보다 54조 7천억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그 국채 발행 한도가 225조 원대예요. 그중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잔액을 증가시키는 국채 순발행 한도가 109조 원대거든요. 2024년 5년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정도로 확장 재정 일변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해운 후보자는 과거부터 재정 건전성을 많이 강조해 오던 분이에요. 그런 보수 인사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앉혀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던 보수 인사도 이러한 재정 정책 기조에 동의했다. 라고 하는 인증마크를 달고 싶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나고 있다시피 여러 가지 본인의 그 갑질부터 시작한 의혹이 드러남으로써 무사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도 실패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쉽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명 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사실 뭐 아직까지는 지명 철회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어떤 도전적인 지명이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이 지명 자체가 불러올 논란과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다라는 상황인 것이고 그 외에도 이 청문회에서 검증을 거쳐라는 이 단서가 붙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에서 나온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 청문회 과정에서의 상황들을 좀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여지가 좀 남아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사실은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더 나오느냐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직 대통령실에서 지명 철회 의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청문회까지는 거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아직은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게 청와대에서도 이해훈 전 의원, 이해훈 후보자의 품성을 알았을 텐데 의도가 뭐냐, 대통령의 의도가 뭐냐고 의심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의도가 제가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정당성을 보수 인사로부터 추인받고 싶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훈 후보자가 무사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지 않아요. 국무위원급의 그 공직 후보자는요, 지명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홈베이스까지 돌아와서 득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야구로 치면요, 지명이 됐으면 일단 1루까지 나간 거예요. 그다음에 언론의 검증을 통과하는 게 2루입니다. 그다음에 인사청문회가 3루.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정식으로 임명을 해줘야 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훈 후보자의 상황은 아마 2루에서 3루 사이. 거기에서 협살 플레이를 당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협살 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야구에서 주자가 양쪽의 그 야수 사이에 끼어서 앞으로 진루하지도 못하고 원래 있었던 룰로 되돌아가지도 못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인사청문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자당의 강성 지지층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를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해훈 후보자는 중도에서 하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야구로 치면 협살 플레이에 의한 주루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옹호보다는 검증에 무게를 두고 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진정성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해훈 후보자가 어느 정도 수준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이게 합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지금 당 내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이 옹호를 하겠다는 의원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인사권을 존중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사실 좀 잘한 인사라고 보여지진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할 것으로 보이고 어떤 후보자의 진정성이라는 부분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고 어떤 그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결국 그 진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 민심이 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은 결국 여론조사상의 지표라던가 이런 부분들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여론조사의 추이라던가 나오는 보도라던가 더 추가적으로 보도되는 어떤 의혹의 수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게 될 대목이지 않을까. 아무리 사실 후보자가 뭐 여러 가지 사과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과만으로 끝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뭐 대통령, 뭐 청와대든 아니면 대통령께서든 아니면 이 당에서든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이 상황 속에서의 이혜훈 후보자의 대처를 보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민심의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듣고 오시죠. 과거의 보수가 아니고 따뜻한 보수, 어렵잖아요. 따뜻한 보수가 되고 미래를 향하는 보수가 돼야 된다. 수구 보수는 돼서는 안 되잖아요. 통합과 단결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결단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보여주셨던 그 창의 그리고 도전 정신이 필요한 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장 대표에게 따뜻한 보수가 되어라. 수구 보수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네요.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전면적인 노선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수 지도를 해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내용은 사뭇 명백한 것이 자 워딩을 보면은 미래를 향한 보수가 돼야 한다. 수구 보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퇴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새로운 결심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결심이 없으면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기 직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당은 언제나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성 당원만 보고 정치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화합도 해야 하고 단합도 해야 하고 때로는 또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 바로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결심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계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윤어게인과 절연하지 못해온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노선 전환을 해야 국민들께 최소한의 소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래도 보수의 원로로서 쓴소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일정한 화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방 이후에 3시간여가 지나서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걸림돌을 제거해야 된다는 발언을 해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게 특정 인사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약 39초 동안 5문장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걸림돌이라는 단어는 8번 그리고 제거라는 단어는 무려 4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언사가 국민 앞에서 반복될 때 과연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시겠는가 사실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장 대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계엄, 탄핵, 절연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서 12분 동안 작심 발언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 대표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노선 변경을 안 하겠다라는 의지가 가장 강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한 전 대표와의 연대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했을 때에도 당내 인사랑 무슨 연대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받아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당의 어떤 통합을 위한 그 걸림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당 내부에 어떤 친한계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그의 측근들까지 사실은 지금 징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장동혁 대표의 목적은 어떤 여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심지어 이야기했던 이 통합을 해야 된다, 수구 보수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에 사실상 정면으로 반박하는 윤어게인의 노선을 스스로 걷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히려 당내에서의 통합이나 뭐 중도 보수로의 확장보다는 오로지 집도 기만을 똘똘 뭉치게 만들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계파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오로지 배제와 어떤 타협과 대화의 정치보다는 배제와 배격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더욱 강한 상태로 보이고 이것이 나름의 전략이다라는 점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끝으로 오늘 좀 흥미로운 그림이 들어와서 이거 짧게 보고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뭐 소문만 무성했던 그림이죠. 용산 대통령실 내 뭐 사우나 시설, 침실 이런 것들 그림이 들어왔는데 예, 지금 보고 계시죠? 뭐 비밀 공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작은 호텔 같다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대통령 직무를 보면서 사우나도 즐길 수 있는 장소도 있고요. 예, 지금 이 모습처럼요. 마지막은 박성민 전 최고께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실까요? 사실 저렇게
국민들께서 대통령 사우나 하라고 세금을 내시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장면, 이른바 이 취재진들의 눈을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보도로도 나왔었던 가짜 출근조를 운영했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저렇게 국민들 세금으로 굉장히 이 사우나라고 하는 시설까지도 만들어서 권력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이 책임감이라든지 혹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무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이제 청와대로의 이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에 좀 드러나게 됐다는 점에 있어서도 국민들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굉장히 좀 통탄스러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일까지도 했었구나라는 절망감도 함께 들어오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부 요인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국민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신년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행사에 불참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 통합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회.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오부 요인, 또 정재계와 종교계, 군 지휘부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모두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국회 부의장만 참석하고 지도부 전원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통일교 특검과 이해운 후보자 지명 등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더 세우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듯 국민 통합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등을 돌리거나 차이가 극단적 대립의 씨앗이 되는 그런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 신년사에서 제시한 성장 전략 대전환과 대도약을 다시 꺼내들며 전제 조건으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통합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고 건배사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통합을 위해선 비상계엄 관련 사법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신년 인사회에선 한국 e스포츠의 대기록을 달성한 페이커 이상혁 선수 등 국민대표 11명에 대한 이 대통령의 훈장과 표창 수여도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열린 청와대 시무식에서도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공직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용산 대통령실 내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의 비밀 공간이 공개됐습니다. 사우나에 대형 침대, 응접실까지 호텔 스위트룸 수준의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용산 대통령실 2층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 뒤에 마련된 내실입니다. 대형 침대 위에 호텔에서나 볼 법한 하얀색 이부자리가 깔려 있습니다. 침실과 별도로 갖춰진 응접실에는 3인용 소파와 1인용 소파 2개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침실과 응접실 바로 옆에는 사우나도 딸렸습니다. 편백나무로 마감된 시설 내부에선 스토브와 건식 사우나용 돌들이 보입니다. 벽면에는 TV 모니터도 설치돼 있는데 사우나를 하며 TV를 시청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청사를 드나들 때 이용했던 비밀 통로도 공개됐습니다. 기존 주차장 벽을 허물고 지하 1층으로 이어지게 만든 길입니다. 외부에선 잘 보이지 않게 불투명 플라스틱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 통로가 완공된 건 지난 2022년 11월 23일 윤 전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던 도어 스태핑을 전격 중단한 날로부터 이틀 뒤입니다.
일각에선 지각 출근 의혹 등이 제기된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 눈을 피하려 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옮겨오면서 용산 대통령실 내 윤 전 대통령의 비밀 공간은 곧 철거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문으로만 떠돌던 전용 공간이 사실로 드러나며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해 시무식에서 내란 재판 중계를 언급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중계 방송으로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구성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열린 대법원 시무식.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을 향해 말과 행동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중계 방송까지 도입되어 지금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되었던 적은 드뭅니다. 내란 특검법의 재판 중계 규정으로 지난해 법정 모습이 가감없이 공개됐는데 영상의 파급력이 큰 만큼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가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진행은 물론 법원의 서비스 제공 전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비상계엄 여파로 지난해 탄핵 심판을 진행한 헌법재판소 시무식에서는 국민 신뢰가 주요 키워드로 제시됐습니다. 저는 비록 그 엄중한 시기에 한 시민으로서 헌법재판소의 밖에서 이를 지켜보아야 했지만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탄핵 심판이 헌법의 가치를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선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윗선의 증거 은폐나 수사 무마 지시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면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상에는 검찰 내부망을 관리하는 정보통신과가 포함됐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수사무마 의혹 관련 메신저 기록 등 전산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서울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다발에서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건을 직접 감찰했습니다. 지난해 8월 22일까지 검찰 메신저 내역을 바탕으로 수사했고 고의적인 증거 은폐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봐주기 감찰 논란은 상설특검 출범의 빌미가 됐습니다.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19 감사하기 측면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의심을 갖다 거두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특검은 지난달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 기록 등을 넘겨받아 분석했고 한국은행 발권국에서 띠지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수집한 증거와 향후 수사를 통해 감찰과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대검 압수수색에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수사보고서 등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지석 부장검사가 폭로한 것처럼 쿠팡 사건 관련 중요 증거들이 누락됐는지, 그랬다면 부천지청 윗선의 의도적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검찰에 대한 쌍끌이 강제 수사로 속도를 높인 상설특검은 조만간 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최강 한파 속에 제주도에는 강풍이 불고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산간뿐 아니라 제주 해안에도 눈이 쌓이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강풍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솜털이 쏟아지듯 한방눈이 쉴 새 없이 내립니다. 도로는 밤새 내린 눈이 얼어붙은 상황. 승용차는 물론 대형 버스도 눈길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눈길에 멈춰선 자동차는 자치경찰관이 제설제를 뿌리며 눈을 치우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눈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사무실이 여기 병원, 제대병원 앞에 있는데 올라가다가 차가 못 올라가가지고 체인 채우는 상황입니다. 최강 한파에 기온도 뚝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 기온이 영하를 기록했고 강풍의 체감 기온은 영하 5도 아래 머물렀습니다. 두꺼운 옷으로 중무장하고 외출하는 시민들. 하지만 옷을 파고드는 매서운 추위에 몸이 절로 떨립니다. 옷을 단단히 입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춥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제주 전역에 눈이 내리면서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라 부상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강풍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제주공항에는 종일 강풍과 급변풍 특보가 발효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100편이 넘는 항공편이 무더기 지연 운항했고 초속 15m 안팎의 강풍에 신호등이 부서지고 간판이 흔들린다는 신고도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최강 한파가 몰고 온 폭설과 강풍에 제주섬이 종일 몸살을 앓았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오늘 오후 퇴근 무렵 서울 종강역 인근에서 차량이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차량이 보행자를 쳤는데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사고 상황 전해주시죠. 네, 서울 종강역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후 6시 5분쯤입니다. 70대 기사가 운전하는 전기차 택시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건데요. 이후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또 다른 승용차와도 부딪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길에 있던 보행자들까지 다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택시 운전자와 승객을 포함한 4명과 보행자 6명 등 모두 10명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이 10명 가운데 외국인이 4명 있었고요. 이 중 한국인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경찰은 한동안 주변 차로 일부를 통제하고 현장 수습 작업을 벌였는데요. 주변 목격자는 펑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났고 일대에 탄내와 연기가 진동했다고 YTN 취재진에 말했습니다. 경찰은 70대 택시 운전자가 어쩌다 사고를 냈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해드린 추돌 사고가 난 서울 종강역에서 멀지 않은 종로구 귀금속 거리에서는 큰 불이 났다고요? 네, 비슷한 시간인 오후 6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묘동에 있는 귀금속 가공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거로 파악됐지만 불이 난 3층짜리 건물 중 작업장에 있던 건물 2층이 모두 탔습니다. 화재 초반엔 강한 불길이 인근 건물로 옮겨붙을 우려가 나오면서 진화 작업에도 애를 먹었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1시간 40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퇴근 시간대 주변 정체도 빚어졌는데요. 인근 차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서울 옥인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시장 골목을 달리던 1.5톤 화물차가 갑자기 돌진해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도 났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건물 안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아침 8시 반쯤 서울 옥인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거기서 연기가 막 나오길래 저 앞에 전문을 왔더니 거기서도 계속 연기가 나와서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40대 남성이 지하 1층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같은 건물 5층에 있던 30대 여성과 10대 남학생이 연기를 마셔 다쳤습니다. 세 사람은 가족 관계로 확인됐는데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쯤엔 경기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의류 폐기물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이 많아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골목길에 설치된 노란 통제선 뒤로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습니다. 서울 길동 복조리 시장에서 1.5톤짜리 화물차가 돌진해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7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시 평택 제천고속도로 안진터널 부근에서는 탱크로리 차량에서 LPG 가스가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한때 도로가 통제되며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제주에서 출발해 포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출발 직전에 연기가 발생해서 승객 12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대구에서는 식당에서 불이 나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출발을 기다리던 비행기, 자리에 앉았던 승객이 일어나더니 복도를 통해 하나둘 걸어 나옵니다. 비행기 밖 활주로에서는 대형 소방차가 달려옵니다. 오후 12시 반쯤 제주에서 포항 경주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인 진에어 여객기에서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연기가 난다, 밖으로 빨리 좀 나가라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뒤로 보니까 뿌옇게 연기가 뒤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탑승을 거의 마쳤던 승객 122명은 모두 비행기 밖으로 빠르게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진에어 측은 화재는 아니고 항공기 꼬리 부분에 있는 보조 동력 장치에서 연기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체 항공편을 준비하는 과정에 승객들이 4시간 가까이 기다리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평일에 업무로 보셔야 되는데 전부 다 지연이 되는 상황인데 항공사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빨리 안 해주시니까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도로 건너편 식당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후 1시 20분쯤 대구 송정동 팔공산 자락에 있는 식당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 주민들이 연기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제정책 사령탑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기능이 분리되며 공식 출범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를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각각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경제사령탑 기능이 두 부처로 분리되는 건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지 18년 만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과 세제, 외환, 국고관리 등을,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전략과 예산 편성과 집행, 국가채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출범사에서 무엇보다 정책 성과로 재조명돼야 한다면서 새 조직에서 새 마음으로 정책을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특별한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잠재 성장률 반등과 경제 대도약의 원년이라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새해 목표가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예산처 현판식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기획처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서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미래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그리고 예산 편성, 재정정책, 재정관리 등 국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획예산처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합니다. 장관 취임까지 직무 대행을 맡은 임기근 차관은 기획예산처 출범 첫날부터 확대 간부회의와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두 부처 앞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산과 금융 같은 정책 수단이 없는 재정경제부는 각종 경제 현안을 총괄 조정해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장관으로 지명된 이혜훈 후보자가 과거 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폭언 논란이 불거진 기획예산처는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발등의 불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병원연을 맞아 경제계와 정부, 국회가 한자리에 모여 경제 제도약에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은 올해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며 정책의 초점을 성장에 맞춰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경제계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경제 5단체장을 비롯한 기업인 500여 명과 김민석 국무총리, 여야 4당 대표, 7개 부처 장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경제계의 다짐과 함께 경제 제도약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30년 전 우리 경제는 8%대 성장을 했지만 이후 5년마다 1.2%포인트씩 감소했고 앞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된다며 무서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맞을 것인지 새로운 성장의 원년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할 거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올해는 모든 이야기의 초점을 성장에 두어야 된다고 경제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성장 원천인 인공지능 파도에 올라타려면 AI 세대를 위한 스타트업 시장을 키우고 기반 구조도 선제적으로 깔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 기업들은 경영 목표로 저마다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 혁신을 내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술력으로 AI 시대를 선도하자고 강조했고 SK하이닉스는 1등을 넘어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선행 기술 개발과 속도감 있는 AI 기술 도입을 당부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지금까지의 성공 방식을 넘어 새로운 혁신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AI와 방산의 미래선도 기술 확보와 한미 조선협력 실행을 앞세웠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내부 쇄신을 통한 변화도 함께 다짐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중견기업들은 새해 1분기에도 경기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중견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기 전망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1분기 경기 전반 전망지수는 82.1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이 지수가 100보다 작으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평가가 우세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수는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해외 투자은행들은 대개 올해 원달러 환율을 1,400원 초반 정도로 전망하는데 국내에서만 유튜버들이 원화가 곧 휴지 조각이 된다고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재는 올해 한은 시무식 후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내 일각의 환율 상승 기대가 과도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내국인 기대가 환율 상승을 크게 드라이브하고 있다며 환율이 달러 인덱스와 괴리돼 올라가는 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대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달 주요 은행 가계대출이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지난해 12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67조 6,781억 원으로 11월 말보다 4,563억 원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은행들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5대 은행의 월말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보다 감소한 건 지난해 1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관세 협상 타결로 봉합된 듯한 한미 간 통상 마찰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법안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미국 측과 소통을 해왔다면서 대화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해당 법안이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직설적인 우려 표명에 국내에서는 한미 간 통상 마찰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관세 협상으로 불거졌던 한미 간 통상 마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한미 간 균열 우려가 나오자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 미국을 다녀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미 법안을 만드는 단계부터 미국 측과 여러 의견을 교환했고 이후에도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도 해당 법안이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법안 취지를 고려해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미국의 우려를 씻어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의 우려 표명 역시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상황에서 한미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주둔하던 미 육군 비행대대가 지난달 운용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군사 전략 재편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의 신호탄일지 주목됩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12월 31일자로 발간한 미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 관련 보고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시에 따른 육군 재편의 배경과 쟁점을 정리한 미 의회 공식 문서입니다. 지난달 15일 비활성화한 공중기병대대에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517 공중기병대대가 포함됐습니다. 비활성화한 5곳 가운데 유일한 해외 주둔 부대입니다. 비활성화는 보통 부대 운용이 중단되거나 부대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 창설된 517 공중기병대대는 아파치 공격 헬기를 주로 운용하는 500명 규모의 부대로 원래 순환 배치되던 아파치 헬기를 고정 배치하면서 주한미군 전투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비활성화가 부대 병력과 장비의 철수를 의미하는지 또는 대체 부대가 투입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미 국방부는 낡은 유인 공격 헬기 부대를 줄이고 저비용 드론 부대를 보강하는 현대화 방침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You see, this urgent moment, of course, requires more troops, more munitions, more drones, more Patriots, more submarines, more B-21 bombers. It requires more innovation, more AI in everything, and ahead of the curve. 중요한 건 이번 비활성화 조치가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할지 여부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이고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할 거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는 평택에 주둔한 제2보병사단 전투항공여단의 의무 후송부대가 재편됐다는 내용도 담겼지만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배우 나나가 지난해 11월 집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에게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소속사는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반인륜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는 집에 흉기를 든 30대 남성이 들이닥쳐 돈을 요구했습니다. 5년은 몸싸움 끝에 이 남성을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0대 남성은 턱 주변을 다쳤습니다. 순찰차 2대랑 그다음에 구급차 2대랑 그다음에 그 형사들 타고 다니는 검은색 차랑 그렇게 와 있었어요. 당시 경찰은 모녀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별도로 사건 처리하지 않았고 이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나나를 고소했습니다. 당시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이 살인 미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수단과 정도 또한 필요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살인 미수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나나의 소속사는 피해자가 유명인인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범행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현재까지 이어지는데도 어떠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속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새해 첫 점심은 든든하게 드셨나요? 좀 비싸다 싶은 음식 먹으면 그 돈이면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지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만큼 가성비의 상징이었던 국밥이 어느새 햄버거에게 밀렸습니다. 국밥 10,000원 넘는 곳이 많아지다 보니 차라리 햄버거 세트가 훨씬 경제적으로 느껴질 정도라는데요. 함께 보시죠.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참가격 데이터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우리가 외식할 때 먹는 대표적인 메뉴들 대부분 10,000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김밥도 어느새 한 줄에 평균 3,700원 선인데 이것도 1년 사이 6%나 뛴 수치고요. 냉면, 비빔밥은 이제 10,000원 한정으로는 구경하기도 힘든 11,000원 선을 넘겼습니다. 칼국수 먹어도 자판기 커피값도 남기기 힘듭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웃픈 농담들 하는데요. 실제 외식 물가가 살벌한 속도로 올랐습니다. 지난 5년간 전체 소비자 물가가 약 10% 오르는 동안 그 2배가 넘는 25% 이상 폭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량 구매로 원가 관리가 가능한 대형 프랜차이즈발 햄버거들이 이렇게 세트 메뉴 기준 7,000원대를 방어하며 점심 한 끼의 가성비 주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고 나서고는 있지만 한 번 오른 메뉴판 숫자가 다시 내려가는 건 쉽지 않겠죠. 새해맞이 목표 중 저축 많이 하기 마음먹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외식 물가에 고민이 깊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틀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그맨 김영민 씨가 SNS에 올렸던 사진과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홍대 입구역 인근 지하상가에서 수십만 원대의 패딩을 입은 초등학생 무리가 어르신을 조롱했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보시죠. 사진 속 왼쪽 패딩을 입은 아이들이 보이고 오른쪽에 녹색 가방을 맨 분이 어르신입니다. 김 씨에 따르면 아이들이 어르신을 놀리고 달아났지만 화가 난 어르신이 아이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아이들이 할아버지 가서 잡으세요라며 부추기듯 조롱했다고 합니다. 현장을 본 어른들이 아이들을 불러세워 꾸짖자 아이들은 급변해서 순한 양이 됐다며 상황이 충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언젠가 임자 제대로 만난다. 명품을 두를 게 아니라 본인이 명품이 돼야 한다. 부모님 욕먹이는 확실한 방법 등등 비판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97 대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담 부서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서 추진력과 정책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르면 이달 중순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1만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25%가량 줄어듭니다. 특히 서울 입주 물량은 3만 가구를 밑돌아 지난해보다 30% 이상 급감하는 수준입니다. 지난 몇 년간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누적된 착공 부진이 공급 가뭄으로 닥쳤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주택 공급 컨트롤 타워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기획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실행력 있게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만들었고 지난해 9월 7일 발표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 이행이 핵심 임무. 택지 개발부터 도심 공급, 민간 정비 사업과 신도시 정비까지 분산된 주택 공급 기능을 한데 모아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공택지 부문은 5년간 수도권 37만여 가구 착공이 목표인데 토지 보상과 인허가 지연 등 문제 해결과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유휴부지 활용, 보상 문제가 첨예한 공공도심복합사업 추진 역시 현장의 갈등 요소를 조정하는 일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주장들이 워낙 강해서 이 보상이 이루어지기가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우선이라고 봐야 되죠. 이르면 1월 중순쯤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국토부는 전세시장 안정화와 공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역시 단계적으로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 수산물 산지 유입 한장인 부산 공동어시장이 새해 첫 경매를 열면서 한 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동부가 수산물 유통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5만 5천 6마야 마예와 6만 6채와 6채와 6만 8천 7마야 마예와 양양. 바닥에 가득 깔린 수산물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시작된 새해 첫 경매. 흥얼거리는 경매사 목소리에 따라 가격을 제시하는 중도매인들 손가락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치열한 눈치 싸움 끝에 병원연 첫 가격이 결정됩니다. 예, 오늘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오늘 억가도 잘 나가고, 예, 그리고 아주 초매답게 활기찬 경매를 하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산지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 시장이 첫 경매를 뜻하는 초매식을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 해 동안 어업인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는데 체감 기온이 영하 10도에 달하는 혹한에도 거를 수 없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고등어와 갈치 등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생선들이 새해 첫 경매를 거쳐 전국 각지로 팔려나갔습니다. 지난해 부산 공동어 시장의 위판액은 3,800억 원으로 13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주력 어종인 고등어가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올해는 공동어 시장을 현대식으로 새로 짓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공사 중에도 위판을 중단할 수 없어 대체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와 해수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국 수산물 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또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유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은 현대화 사업으로 우리나라를 넘어 동북아 수산 유통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모습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곳인데 후계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신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참배 행렬 맨 앞줄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 사이에 딸 주애가 서 있습니다. 당정 군 간부들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으로 사진만 놓고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정가운데 자리를 딸에게 내준 겁니다. 주애가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방문이라는 점에서 유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정은 위원장 딸의 행보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성역이자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어 온 상황에서 백두혈통 계승을 부각하는 정치적 신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단순한 자녀의 권위를 넘어 선대 수령들의 유훈을 직접 계승하는 혁명의 계승자로서의 지위를 대내외에 공식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주애의 존재감 부각은 지난 연말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 장성과 간부들로부터 단독으로 거수 경례를 받는 모습이 포착됐고 신년맞이 경축 행사에선 공선마다 지도자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리설주와 함께 가족 전체가 참배한 만큼 후계 구도와는 다른 차원의 가족적, 안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있습니다. 후계자 내정이라면 선대와 인민 앞에 신고식 언급 정도는 할 가능성이 있지만 언급되지 않는 것은 가족, 미래 세대에 대한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합니다. 김정은의 신년맞이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는 3년 만이었는데 이 역시 곧 개최될 9차 당대회를 앞둔 정치적 메시지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타이완 포위 훈련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중국의 훈련이 끝난 뒤 입장을 발표한 건데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가 현지 시간 1월 1일 수석 부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입니다. 중국이 자제력을 발휘해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은 타이완 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고 무력이나 강압을 포함한 현상 변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위를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육해공군과 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7번째로 실시한 타이완 포위 군사훈련에 대해 미국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입니다. 중국의 타이완 포위 훈련은 미국이 타이완에 역대 최대인 약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따른 경고라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훈련 종료 이후에야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앞서 미 연방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지도부도 초당적으로 나서 중국의 이번 훈련이 의도된 상황 악화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늘 해왔던 훈련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No, nothing worries me. Nothing. I've been doing naval exercises for 20 years in that area.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런 행보는 오는 4월 베이징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반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은 지난달 30일 미중 협력도 중요하지만 타이완 문제는 중국 핵심 이익 사안이라며 미국의 무기 판매에 맞서 강력하게 반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성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현지 시간 1일 2026년 첫 미사에서 분쟁으로 고통받는 국가들과 폭력으로 상처 입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신년 미사를 집전하고서 정오 특별 기도를 통해 순례객과 관광객으로 가득한 광장을 내려보며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교황은 1월 1일이 세계 가톨릭 교회가 기념하는 세계 평화의 날이라며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자. 분쟁으로 피로 물들고 고통받는 나라들을 위해 또 폭력과 아픔으로 상처 입은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매년 5천만 명 가까운 전 세계 아동이 홍수나 폭염, 태풍 등 기후 재난에 따른 각종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 더 칠드런에 따르면 최근 30년 동안 연평균 4,800만 명 아동이 기후 재난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집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파키스탄, 태국 등에서는 기록적인 홍수로 어린이를 포함해 수백 명이 숨지고 아동 수만 명이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지난해 미국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전기차 판매 업체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비아디는 지난해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 등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460만 2,436대로 전년 대비 7.7%, 이 중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225만 6,714대로 27.9%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아디는 전기차 판매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설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2026년은) 스포츠 팬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한 해입니다. 동계올림픽과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같은 스포츠 빅 이벤트가 줄줄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 스포츠 빅 이벤트의 시작은 동계올림픽이 알립니다. 2월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 컬링 등에서 메달을 노립니다. 우리 선수들은 지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거둔 종합칩 4위를 뛰어넘는 성적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민정이 언니를 바라보면서 꿈을 키워왔기 때문에 민정이 언니랑 함께 이제 꿈을 꾸던 무대를 같이 뛴다는 게 너무 설레고 또 기쁜 것 같습니다. 벌써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2월에 있을 밀라노 동계올림픽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에는 유지현 감독이 이끄는 야구대표팀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출전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조별리그에서 조 2위 안에 들면 미국에서 열리는 8강 토너먼트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타니의 일본을 비롯해 대만과 호주, 체코와 함께 C조에 편성됐습니다. 대단한 선수와 또 맞붙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것 같고 또 상대편으로 많이 경기를 해봐가지고 막 별다른 느낌은 안 들 것 같은데 싸워야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잘 노력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에는 피파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본선 참가국이 48개로 늘어난 이번 대회에서 홍명보는 16강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축구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이 이강인, 김민재 등 황금 멤버들과 함께할 마지막 월드컵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9월에 일본 나고야 일대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까지 스포츠 팬을 설레게 할 숨가쁜 2026년이 이제 시작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K리그 광주에서 4년 동안 몸담으며 돌풍을 일으킨 이정효 감독이 K리그2 수원 삼성 감독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선수단의 태도와 프로의식부터 바꾸고 싶다며 특유의 입담을 과시했는데요. 양시찬 기자가 전합니다. 정장 차림으로 취임 행사에 등장한 이정효 감독이 수원 삼성의 새 유니폼을 입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꼬박 4년 동안 몸담았던 광주 지휘봉을 내려놓고 감독 인생 두 번째 여정을 공식 시작한 겁니다. 취임 일성부터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팀 체질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마인드부터 프로의식부터 좀 저와 다른 생각인 것 같아서 소통을 해서 좀 바꿔놓고 싶습니다. 광주를 이끈 첫 해 팀을 2부 리그 역대 최다 승점으로 우승시켰고 1부에 승격한 뒤에도 창단 첫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진출과 시민구단 최초 8강이라는 업적을 쌓았습니다. 이정효 매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리그에 돌풍을 일으켰지만 이 감독은 아직 비주류라는 꼬리표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안 되기만을 바라는 분이 많아요. 그렇게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깨부시면서 이 감독은 리그에서 가장 열성적인 수원 삼성의 팬덤이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생각한다는 속내를 밝히기도 했지만 팬들을 향한 당부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편하게 경기장에 찾아와 주셔서 응원하든지 아니면 질타를 하든지 저희 축구를 보시고 많은 에너지를 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 연속 1부 리그 진출에 실패한 수원 삼성을 다시 명가로 부활시켜야 하는 특명을 받은 이정효 감독. 그저 한 경기 한 경기 눈앞의 경기에 집중하겠다는 게 이 감독의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목표라고 하면 저는 올 시즌 개막전이 저의 큰 목표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배구 V리그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평균 관중과 시청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지난 시즌 상반기와 비교해 관중이 남자부가 10%, 여자부가 5% 이상 증가해 남녀부 합쳐 7.7% 늘어난 29만 8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고지를 부산으로 옮긴 OK저축은행은 평균 관중 3,051명으로 흥행을 주도하며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임시사령탑으로 데뷔전을 치른 박철우 우리카드 감독 대행이 프로배구 최다승 지도자인 신영철 OK저축은행 감독에게 쓴맛을 안겼습니다. 우리카드는 부산에서 열린 경기에서 OK저축은행에 먼저 2세트를 내주고도 내리 3세트를 따내며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지난달 30일 성적 부진을 이유로 파이스전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은 우리카드는 박철우 대행 체제에서 첫 경기를 잡으며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광주에서 열린 여자부 경기에선 IBK 기업은행이 높이의 우위를 바탕으로 페퍼저축은행을 세트 점수 3대1로 꺾었습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 나서는 컬링 여자 대표팀이니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스킵 김은지와 세컨드 김수지 등 4명으로 구성된 컬링 여자 대표팀은 동계올림픽 출정식에서 꼭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국을 꽁꽁 얼렸던 강력한 한파가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9도로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며 무척 춥겠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2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수준을 회복하며 바깥 활동하기 무난해지겠습니다. 하늘은 전국적으로 흐려지겠고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리는 눈비는 새벽에 모두 그치겠지만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1에서 3cm,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또 오전부터 오후 사이 충남 서해안에 또다시 약한 눈비가 오겠고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청 내륙, 전북 서해안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대기가 붙여 메마른 가운데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대전 영하 9도, 대구 영하 6도로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 6도, 부산 7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강력한 추위는 없겠지만 충청과 전북에는 눈이 날리겠고 내일 밤부터 모레 오후 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